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데 가장 큰 병력은 사실 에너지죠. 이제 앞으로 3년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태양광밖에 답이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터리 기반의 ESS도 상당히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병목이 문제로 지목되는데 해결 가능한 지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는 너무 부족하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데 가장 큰 병력은 사실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몇 기가와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발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서 가장 사실 자유로운 국가가 역설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태양광을 어마무시하게 져놔가지고 미국의 10배씩 몇 년 동안 졌거든요. 그럼 미국은 막 환경보호한다고 하면서 태양광 건설을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늘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계속 그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SML에서 그 노광 장비 하나당 몇천억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장비를 안 주면 증설을 못 하잖아요. 반도체 생산 못 해요. 이거 증설을 하는 이 장비 주는 조건이 뭐냐면 이거 돌릴 때 R200 맞춰 이러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태양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 병목을 원전도 있고 SMR 소형 원전, 모듈용 원전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3년, 5년 최소한 4, 5년 후고요. 그러면 당장 내년, 후년 최근 이제 앞으로 3년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태양광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양광과 태양광 발전이 많아졌을 때 그게 이제 낮하고 밤하고 이제 발전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기반의 ESS도 상당히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해서 손실도 나고 막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또 BESS 배터리 기반의 ESS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력을 공급해주는 인프라로서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만약 그가 젊다면 AI 주식을 담을까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버크셔의 후계자들이 구글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버핏이 지금 중년이었으면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었으면 40, 50대였으면 충분히 할 만한 의사결정이고 또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경영진들이 그런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버핏도 동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워렌 버핏은 미국의 위대함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브랜드, 미국의 위대한 금융기관들의 또 에너지, 그래서 소비, 금융, 에너지 이렇게가 이제 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가장 큰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서 저는 추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구글은 정말 좋은 회사죠. 왜냐하면 추론도 하고요. 이 추론을 위한 칩 설계와 칩을 이게 엔비디아 같은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는 칩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걸 버티컬하게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크셔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쉬운 베팅이었던 것 같고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아마 더 공격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좀 30대, 40대에 좀 이름을 날리는 분들 보면은 가치 투자를 표방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나 이런 AI 모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가설은 그거죠. 자기가 믿는 방향,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추론으로 돌아간 나라고 이 추론 제국주의로 전 세계에서 가치를
뽑아 올리는데 이 실리콘밸리에는 이 생태계 안에서 AI 모델이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가가치를 집중을 시킨다. 그럼 나는 여기에 3년, 5년, 10년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워렌 버핏 스타일로 스페이스X에 10년 넘게 막 7, 8번 계속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는 스페이스X가 코카콜라였던 거죠. 네, 사고 안 파는 전략. 근데 저는 이 시대에도 결국 워렌 버핏의 그 가치 투자의 마인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술은 바뀌고 산업은 주도하는 산업은 바뀌겠죠. 근데 사람들의 공포에 과도하게 절망하고 흥분에 과도하게 광기 어리게 흥분하는 그런 양극단적인 조울증 이 환자의 어떤 행태는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간의 행동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고 멘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다시 돌아서 저는 워렌 버핏의 그 주주 서한이나 전기를 보면서 지금 기술 흐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를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은 철 지났고 뭐 기술도 모르는 사람이라 지금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예, 여전히 다시 돌아서 본질은 가치다.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P 곱하기 Q죠. 예, 제품이든 서비스든 판매되는 가격과 이 양이죠. 이 PQ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진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경제적 해자, 기술적 해자가 이 기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적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AI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이 사람들의 기업 문화가 핵심인데 이 기업 문화를 만든 건 창업자의 마인드잖아요. 젠슨 황 느낌이 오잖아요. 완벽주의고 같이 일하면 되게 숨 막힐 것 같고 막 그죠? 예.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막 존경스럽지만 같이 옆에서 4시간 잤다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고 하면 엄청 뭐 힘들 것 같죠. 근데 뭐 짜릿하게 새로운 걸 혁신해서 만들어내면 막 화성 갈 거니까는 그 꿈을 믿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마다 그 서로 조금씩 다른 그 기업 문화와 가치, 추구하는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게 회사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주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근본으로 들어가서 창업가의 마인드셋으로 결국 귀결됩니다. 그러면 요게 알맹이인 거예요. 이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마음이 편해요. 아, 이건 가겠지. 3년, 5년 나는 이 심지를 믿고 난 간 거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금융 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 주가가 뭐 40% 떨어지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거는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한 종목을 막 안 파는 그런 건 뭐냐면 동업자 마인드거든요. 이 동업자 마인드로 깊이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강해질 수 있고 막 이렇게 사냥꾼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귀동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농부의 마음으로 한 곳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멋진 나무로 성장하는 거를 길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에너지가 생깁니다. 결국은 가치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뜨거운 거는 새롭게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언제 팔아야 돼? 고민하지 마세요. 살 때 팔 것을 가설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살 때요. 가격에 포인트를 맞춰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야,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을 심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잘라 먹어야지 라고 하면 안 되죠. 나무를 심었는데 얘는 건강한 나무, 얘가 썩은 나무예요. 그럼 썩은 나무는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썩는지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가격은 어떤 시그널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치를 봐야 되지 가격을 보면 안 돼요. 가격 투자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싸면
비싸면 막 잠깐 가격에 나의 판단을 신호를 주는 사람은 사냥꾼이고 그거는 가격 투자자지 가치 투자자가 아니다. 명심하시고 가치 투자자는 살 때부터도 팔로면 안 사야 돼요. 근데 팔 이유가 생기겠죠. 어떻게? 이게 경제적 해자가 약해지고 기업 문화가 엉망이 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공급 과잉으로 이거는 뭐 나중에 한 3년, 5년 엄청 고초를 겪겠구나. 네. 이렇게 되면 팔아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 본질에 대한 얘기죠. 이 업황. 그러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 좋은 데 있었는데 옆에 대형 막 스타필드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목이 이제 더 이상 안 좋아. 그러면 거기는 이젠 하향세죠. 빨리 남들이 이거 눈치채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건 본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렸어. 이거는 사실은 가격은요, 맘대로예요. 그냥 맘대로인 거에다 자꾸만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게 이제 헤드라인 뉴스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멀어지고 이 비즈니스 본질에 대한 거를 봐야 되고, 근데 사실 비즈니스 본질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창업가의 전략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젠수랑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전략을 계속 바꿨거든요. 기억나시죠? 메타버스 최강자 되겠어요. 비트코인 채굴의 최강자가 되겠어요. AI 시대의 최강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무슨 얘기예요? 피지컬 AI 최강자가 되겠어요. 몇 년 전에는 자율주행의 최강자가 되겠어요. 다 얘기하는데 다 나름대로의 자기 포지션을 계속 잡아왔죠. 얼마나 훌륭한 CEO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CEO가 그렇게 계속 전략을 잘 하는데 이게 시대와 부응을 한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6년째 엔비디아 안 팔고 있습니다. 팔 이유가 앞으로도 좀 보이진 않아요. 네. 구글도 안 팔고 있어요. 팔 이유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회사를 내가 매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 가격이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 깨진 게 뭐지?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긴 템포로 그리고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나는 안 판다. 마음 편해요. 그러면 다 지나가고 이 회사가 결국은 그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세계 1황을 하고 있으면 안 무너져요.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때 잠시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뭐 아무리 길어도 12개월, 16개월 지나가면 다시 원상회복됩니다. 구글, 엔비디아 과거 주가 보시면은 막 출렁출렁하고 뭐 코로나 오고 뭐 오고 했어도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